이른을 앞둔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이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왔고 남편이 떠난 뒤에도 꿋꿋이 견뎌왔다. 그저 손주들 재롱 보며 조용히 노년을 보내다 가는 게 내 소원이었을 뿐인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남편 없이 혼자가 된 이후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혼자 살기로 했다. 내 딸 미영이는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라고 했지만 젊은 애들 삶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버티며 살아오던 어느 날 며느리 수진이가 손자 돌봄을 부탁해왔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직장도 그만둘 판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시 남편이 아파 힘든 상황이라 어렵다고 했지만 친정도 없는 며느리가 애걸복걸하니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내심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기도 했다.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다. 손주가 조금만 아파도 전부 내 탓이 되었다. 어머니가 제대로 못 봐주신 거 아니에요? 아이가 이렇게 열이 나는데. 수진이의 목소리는 꾸짖음으로 가득했고 나는 가슴이 조여들었다. 미영이가 이 광경을 보고 수진이에게 따졌다. 엄마가 이 나이에 손주 봐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무슨 소리야? 미영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결국 자식들끼리 싸움이 벌어졌고 그 일 이후 나는 손주 돌보는 것을 그만두었다. 남편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더니 끝내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남편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수진이는 다시 찾아왔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잖아요.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거절했다. 수진이는 그날 이후 서운하다며 연락을 끊었다. 몇 달 후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그것도 만삭이 되어서야. 일부러 숨긴 게 분명했다. 나는 축하한다는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한 채 통화를 마쳤다.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둘째 손주까지 낳고 내 아들 준혁이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벌였다.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다. 준혁아, 내가 무슨 사업이니? 경험도 없는데. 하지만 말릴 수는 없었다. 집까지 담보 잡고 대출을 받아버린 일이었다. 결과는 뻔했다. 불과 6달 만에 사업은 쫄딱 망했고 아들 준혁이는 갈 곳이 없다며 내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했다. 얼굴을 보니 헬쑥해져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엄마, 우리 잠깐만 있다가 다시 일어날게요. 제발요. 준혁이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어디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결국 아들 내외와 손주들을 집으로 들였다. 딸 미영이에게는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걱정할까봐. 연금 타며 조용히 살던 삶을 접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청소일까지 시작했다. 나이 70을 앞두고 다시 허리 펼 새 없이 일하는 내 모습이 서글펐다. 어머니, 이렇게 고생하시지 말고 그냥 쉬세요.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수진이의 말은 달콤했지만 집안에는 늘 텅 빈 냉장고뿐이었다. 준혁이는 날이 갈수록 늦게 들어왔고 술 냄새가 진동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청소하러 나가려는데 수진이가 내 앞을 막아섰다. 어머니,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못 들으셨어요? 자꾸 누가 속삭이는 소리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어리둥절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수진이는 준혁이를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봐봐. 엄마가 또 기억을 못 하시잖아. 준혁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다. 내가 놓지 않은 물건이 사라지고 내 방에 들어오면 서랍이 열려 있었다. 밤에는 수진이가 큰 소리로 어머니, 왜 자꾸 혼잣말 하세요? 라고 물었고 준혁이는 점점 내게 짜증을 냈다. 엄마, 시골 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라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해야. 준혁이의 말에 나는 흠칫했다. 남편이 물려준 그 땅은 내 마지막 보루였다. 출장 청소를 갔던 어느 날 고급 아파트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수진이가 자랑하던 부잣집 친구 유진이었다. 나를 보자 유진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줌마. 혹시 말을 더듬는 유진이를 보며 나는 고개를 숙였다. 수치심이 몰려왔다. 청소를 하는 동안 유진이는 전화를 받았다. 수진아, 너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청소 왔어. 응, 그분이 맞아. 그런데 내가 말한 것처럼 이상해 보이진 않는데? 나는 귀가 번쩍 뜨였다. 유진이와 수진이의 통화 내용이 계속 들려왔다. 그래, 치매 증상 있다며? 어디가 이상해? 나는 걸레질하는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건 그렇고 시어머니 땅명을 언제 받고? 준혁이 사업 다시 할 거면 빨리 해야 되잖아. 유진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 배터리 없어? 그럼 나중에 통화하자. 유진이가 전화를 끊고 주방으로 향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짜며 속으로 울분을 삼켰다.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그 대화뿐이었다. 집에 들어서자 수진이가 상기된 얼굴로 맞이했다. 어머니, 오늘은 어디 가셨어요? 또 기억이 안 나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위선이 가득했다. 나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내 정신이 이상하다고, 치매 증상이 있다고, 그동안의 수상한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내가 놓지 않은 물건이 사라지는 것,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는 주장들, 자꾸 기억이 나지 않느냐는 질문들.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 다음 날 나는 핸드폰을 놓고 청소일을 나갔다. 돌아와 보니 누군가 내 방을 뒤진 흔적이 있었다. 서랍 안남편 사진 뒤에 숨겨둔 통장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심호흡을 하고 아들의 방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대화에 발걸음을 멈췄다. 이제 곧 끝나. 엄마 병원에 모시고 땅 명의만 바꾸면 돼. 준혁이의 목소리였다. 그래도 정말 이래도 될까? 엄마인데. 준혁이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다. 당신 엄마가 아니라 우리 집 전세금 날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약해지지 마.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사업 실패는 수진이 탓이었던 것이다. 아들은 아내를 감싸기 위해 나를 희생시키려 했다. 그날 밤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다. 딸 미영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미영이를 만나러 가는 길, 대중교통을 3번이나 갈아타며 뒤를 살폈다. 카페에 도착해서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요? 미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목이 메어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손을 꼭 잡아주는 딸의 손길에 눈물이 흘렀다. 이제야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몰려왔다. 미영아, 엄마가 말할 게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미영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자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붉게 달아오른 두 볼, 사납게 치켜올라간 눈썹, 그리고 꽉 다물린 입술. 미영이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미영이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녹음 혹시 아직 있어요? 미영이가 물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그날 이후 모든 대화를 녹음해왔다. 미영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내가 다 해결할게요. 당장 오늘 우리 집으로 가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집에 도착해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수진이가 얼굴을 찡그렸다.
어머니, 또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나가시면 어떡해요? 그때 뒤에서 들어온 미영이를 보고 준혁이와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미영이는 아무 말 없이 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미영아, 갑자기 웬일이야?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영이는 대답 대신 핸드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다. 수진이와 유진이의 통화 내용, 그리고 준혁이와 수진이의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방안이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를 뭘로 보고? 미영이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아니야, 이건 그냥. 준혁이가 말을 더듬었다. 니들 지금 당장 짐 싸. 여기서 나가. 미영이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준혁이가 벌떡 일어나 미영이 앞을 막아섰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집인데. 엄마 집이지. 당신들 집 아니야.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미영이는 핸드폰을 들고 경찰서 번호를 누르는 신용을 했다. 수진이가 준혁이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여보, 그냥 나가자. 어차피 우리한테는. 그녀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다. 미영이는 내 짐을 들고 문 앞에 섰다. 엄마 가요. 엄마 재산은 내가 지킬게. 엄마 믿고 나한테 넘겨. 난 엄마를 등쳐먹지 않아. 그날 이후로 나는 미영이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딸은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고 나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시골 땅 명의도 딸에게 넘겼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아들 준혁이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엄마, 이러면 가만 안 둘 거야. 고소할 거야. 준혁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결국 준혁이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내용은 어머니의 치매 증상으로 인한 성년후견인 지정, 무효와 재산 처분 무효였다. 법원 통지서를 받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자식이 나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이다니. 미영이는 냉정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진실은 언제나 이기니까.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내가 너무 늙고 힘이 없어 보이면 법원이 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판단할까봐 두려웠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준혁이와 수진이가 보였다. 수진이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준혁이는 내 눈을 피했다. 가슴이 아팠다. 저 아이를 낳고 키우며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던가. 재판이 시작됐다. 준혁이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다. 피고인 김미영은 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악용하여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정신적 장애가 있으시고. 그때 미영이의 변호사가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녹음 파일과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다. 의사 진단서에는 내가 정신적으로 온전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이 술렁였다.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준혁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유진이가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사실을 증언했다. 수진이가 사업 자금을 빼돌려 망했다는 사실, 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치매 증상을 조작했다는 사실까지. 재판장이 눈을 감고 녹음 파일을 경청한 후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닌 노인 학대와 재산 사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준혁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눈물을 글썽이는 준혁이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재판부는 결국 내 손을 들어주었다. 준혁이의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노인 학대와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승리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법정을 나서는데 준혁이가 달려와 내 팔을 잡았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가 시킨 일이에요. 저는.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나는 천천히 아들의 손을 떼어냈다. 가슴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다. 미움,
분노, 그리고 그 밑바닥에 흐르는 모성애.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준혁아, 이제 그만하자. 너와 나, 우린 이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미영이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오빠, 이제 그만해요. 다시는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강했지만 눈가에는 슬픔이 맺혀 있었다. 준혁이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수진이는 멀리서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준혁이를 뒤로하고 법원을 나섰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법정에서의 승리 후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는 듯했다. 내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내 삶, 내 남은 시간을 소중히 써야 했다. 미영이는 내게 새 출발을 제안했다. 엄마, 이제 다 잊고 새로 시작해요. 엄마 좋아하던 그림 동호회도 다시 나가고. 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처음엔 집 밖을 나서기조차 두려웠다. 혹시 준혁이를 마주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미영이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모시고 갈게요. 엄마 그림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내 눈으로 봐야지. 미영이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동호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하자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었다. 캔버스 위에 물감을 칠하며 내 상처와 아픔을 표현했다. 처음엔 어두운 색채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밝은 색이 더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가 퇴근 후 들고 온 신문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수진이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는 기사였다. 알고 보니 우리 집 말고도 여러 곳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이었다. 내 가슴 한켠이 아팠다. 준혁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미영아, 준혁이는? 조심스레 물었다. 미영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오빠요? 이혼했대요. 수진이가 구속되고 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곧 미영이가 덧붙였다. 그건 그렇고 오빠가 그동안 엄마 통장에서 돈 빼간 것도 다 드러났어요. 변호사가 고소하자고 하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의 소송은 내 마음만 더 아프게 할 뿐이야. 미영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더 이상 준혁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 다만 가끔 밤중에 혼자 울 때면 아직도 그 아이를 생각하고 있음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새로운 취미와 친구들을 만들었다. 동네 노인정에서 같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미영이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음을 되찾았다. 내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내 몫이었다. 엄마, 이제 어떤 그림 그려요? 어느 날 미영이가 내 그림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새 시작이야. 내 인생의 새 장을 여는 그림. 캔버스에는 떠오르는 해가 그려져 있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밝은 빛.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미영이가 푸른색 봉투를 들고 왔다. 엄마, 이거 보세요. 설레는 표정으로 내밀었다. 내용물을 보니 해외여행 티켓이었다.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유럽 여행이었다. 미영아, 이게 뭐야? 이런 거 사느라 돈 쓰지 마. 나는 당황했지만 가슴 한편에선 설렘이 일었다. 엄마, 이건 엄마가 평생 번 돈으로 사는 거예요. 시골 땅 일부 판 돈이요. 엄마 재산으로 엄마 행복 사는 거예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나는 망설였다.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아온 내게 이런 호사가 어울릴까 싶었다. 하지만 미영이의 응원과 격려에 용기를 냈다. 인생 7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했다. 여행은 내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나는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미영이와 함께한 일주일의 여행은 내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다. 귀국 후 나는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영어 교실에도 등록했다. 사람들은 내 나이에 그런 공부를 왜 하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서.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다. 준혁이었다. 그는 훨씬 야위어 있었고 눈빛에는 피로감이 가득했다. 잠시 서로 말없이 바라보다가 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는? 그럭저럭요. 수진이랑은 헤어졌어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어요. 준혁이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미영이었다. 엄마, 어디세요? 영화 시작해요. 우리는 그날 미영이와 영화를 보기로 약속해 놓은 상태였다. 미영이 기다리고 있어. 난 가봐야겠다. 내가 말했다. 준혁이는 뭔가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나는 먼저 돌아섰다. 그에게 할 말은 이미 다 했다. 더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기로 했다. 다만 이제는 내 길을 가는 것뿐이었다. 엄마, 누구 만났어요? 영화관 앞에서 미영이가 물었다. 그냥 오래된 지인. 나는 대답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미영이는 내 표정을 보고 눈치챘는지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다. 내 자식은 이제 하나뿐이다. 하지만 괜찮다. 남은 인생,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다. 70번째 생일을 앞두고 나는 지난 10년을 돌아보았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서 시작된 새 여정이 어느새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한 희생만 생각하는 엄마가 아니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 이사한 아파트 거실에는 내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던 그림이 이제는 마을 전시회에 초대받을 정도가 되었다. 미영이는 내 첫 전시회 때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와서 자랑스러워했다. 엄마, 이 그림들은 다 엄마 인생이네요. 슬픔에서 시작해 행복으로 가는 여정이. 미영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이 그림들은 내 영혼의 기록이었다. 지역 신문에까지 소개된 전시회는 나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복지관 강사로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나 같은 노년의 여성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하는 일이 새로운 보람이 되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늦게라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수업을 듣던 한 할머니가 물었다. 물론이죠.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 내 대답에 교실에 있던 모든 이들이 박수를 쳤다. 어느 날 미영이가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오빠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한참을 침묵하다 물었다. 무슨 병이래? 간경화래요. 수진이랑 헤어지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밤새 뒤척였다. 아침이 되어 미영이에게 전화했다. 병원 어디래? 병실 문 앞에서 망설였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병상에 누워있는 준혁이가 보였다. 얼굴은 누렇게 변해 있었고 몸은 훨씬 야위어 있었다. 나를 보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침대 옆에 앉아 준혁이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미워했던 마음,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것은 그저 내가 낳은 아이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준혁이의 말이 흐려졌다. 이제 그만하자. 내 몸이나 잘 돌봐. 담담하게 말했다.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미 내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 병원을 나서는데 미영이가 물었다. 엄마 괜찮아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원망도 미움도 사라지고 홀가분한 느낌이었다. 내 삶의 주인공은 이제 나 자신이었다. 과거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었다. 저녁 베란다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이상하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진정한 빛을 발견하게 된다. 내 자식은 이제 하나뿐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이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